MC 내레이션 오프닝. 당신의 아들이 결혼 6개월 만에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간다면 이유를 묻는 당신에게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머님.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장을 겹겹이 껴입고도 숨길 수 없는 앙상한 팔뚝. 음식 앞에서도 눈치를 보며 사탕 하나에 무릎 꿇는 아들의 모습.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학대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직감이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렸는지,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절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장면 1. 결혼식과 불안한 눈빛 기쁜 재회가 되어야 했다. 조카딸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온 가족이 조용한 구석에서 나와 축하의 온기로 가득 찬 행사였다. 결혼식장은 하얀 장미와 금빛 커튼, 그리고 오랜 친척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로 반짝였다. 아들 상혁이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다. 우리는 늘 함께였다. 하지만 6개월 전 결혼 후 그는 멀어져 있었다. 고모 중 한 명에게 차를 따라주던 중 그를 보았다. 심장이 멈췄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예전처럼 키가 크고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던 예의 바른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볼은 꺼져 있었고 한때 부드러웠던 풍만함은 이제 날카로운 뼈선으로 바뀌었다. 그의 목은 셔츠 깃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고 결혼식 때 입었던 맞춤 정장은 이제 빌린 천처럼 몸에 걸려 소매가 손목을 삼켜버렸다. 상혁아, 세상에,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달려가며 속삭였다. 상혁은 희미하게 낄낄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살이 좀 빠졌을 뿐이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아내 민정이 우아하게 들어와 다처럼 그의 팔을 휘감았다. 엄마,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V라인 턱을 쫓는지 아시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좀 너무 크게 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어보려고 했지만 속이 뒤틀렸다. 뭔가 이상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눈빛에도 이상했다. 그는 웃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따르고 있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연설, 사진 촬영, 샴페인 건배. 나는 아들을 흘끗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면 그는 마치 얇은 피부가 자극받는 듯 조심스럽게 옷깃을 잡아당겼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저녁이 나왔을 때도 그는 접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상혁은 음식을 좋아했다. 언젠가 새벽 2시에 몰래 부엌에 들어와 심야 드라마를 보면서 나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 그 녀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 밤 어린 손님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는 동안 나는 상혁을 옆으로 불러 세웠다. 정말 괜찮아?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상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더니 다시 예전처럼 텅 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민정이는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야. 우리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다시 누군가 쓴 대본을 읽는 듯 그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더 밀어붙이기도 전에 민정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미소는 굳어 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등에 손을 얹고 그를 이끌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인도하듯 혹은 훈련된 동물을 이끄는 조련사처럼. 나는 그들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완벽한 가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 주변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어떤 축하로도 따뜻하게 녹일 수 없는 오한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심각하게,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장면 2. 뜻밖의 방문과 불길한 징조 그날 이후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결혼식장에선 그냥 살이 좀 빠진 걸로 넘기려 했지만 아니었다. 모성은 그런 직감을 속이지 않는다. 며칠을 밤잠 설친 끝에 나는 결국 결심했다. 김치 좀 가져다 주겠다고 핑계를 대고 그냥 가보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전화는 하지 않았다. 말하면 무언가 준비할 것 같았다. 나는 그냥 그 아이의 일상 그대로를 보고 싶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민중, 내 며느리는 처음에 분명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나는 일부러 밝은 척 웃었다. 김치 좀 담갔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가긴 무거워서.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거실은 정갈했다.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런데 나는 이 집 안에서 사람 사는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지만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가웠다. 벽시계 소리만이 또각또각 묘한 불안을 더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았다. 부엌 찬장과 냉장고에 달린 자물쇠. 이건 뭐니? 왜 냉장고에 자물쇠가... 민중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아, 그냥요. 상육 씨가 자꾸 야식 먹으려 해서요.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몰래 군것질해서요. 그래서 좀 강경하게 못 열게 해둔 거예요. 장난이에요, 장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을 수가 없었다. 군것질을 막겠다고 자물쇠까지 단다는 게 장난인가? 무심한 사람이라면 웃고 넘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들의 눈빛과 얼굴, 그리고 식탁 위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래도 자물쇠는 좀 너무하지 않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남자들도 외모 관리해야 해요. 우리 상육 씨 아직 살 더 빼야 해요. 요즘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그 순간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상육을 보았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그리고 셔츠 아래 겹겹이 껴입은 내복이 슬쩍 보였다. 가리고 있는 것이다. 말라버린 몸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길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장면 3. 감춰진 진실과 카메라의 눈.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앉아 식탁 위 김치통을 바라봤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유 없는 메스꺼움. 아니, 이유는 분명했다. 그 집 안 어딘가에 내 아들을 죽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아들 말도 며느리 말도 아닌 내 눈으로. 며칠 후 나는 약재를 담은 봉투를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상육 몸에 좋다며 가져온 척. 다행히 그날 민중은 외출 중이었다. 나는 재빨리 작은 카메라 2대를 꺼내 들었다. 업체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는 부엌 천장 모서리에, 또 하나는 거실 TV 장식장 아래 그림자에 묻히는 각도로 붙였다. 손이 떨렸다. 내가 지금 며느리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어떤 자책감과 함께, 하지만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라는 직감이 더 컸다. 밤이 되었다. 나는 핸드폰을 켜고 카메라 화면을 보기 시작했다. 화면 속 상휴큰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움직임도 거의 없이. 그리고
민중이 돌아왔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당신 오늘 밖에서 딴 거 안 먹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빙점이었다. 샐러드 먹은 거 맞지? 내가 말했지. 몰래 먹거나 간식 먹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주 굶겨서 정신 차리게 해줄 거니까. 상혁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힘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상휴키 아니었다. 주눅 들고 사라져가고 부서진 영혼의 목소리. 그날 밤 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다. 상혁이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다. 그 손길은 죄인 같았고 그 표정은 사형수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뭐 하는 거야? 화면 속 민중이 소리쳤다. 귀를 찢는 듯한 고함. 그거 설마 사탕이야. 내가 군것질 하지 말랬지? 너 또 거짓말했어. 진짜 뚱뚱해지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돼지를 데리고 살고 싶어서 결혼한 줄 알아? 그녀는 물건을 집어던졌고 상휴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이건 학대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랐다. 아니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 장면 내. 구조, 무너진 침묵. 그날도 나는 핸드폰을 통해 거실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혁은 소파 한쪽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갈라진 흙처럼 갈색이었다.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양손으로 배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소파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화면 속 상휴큰 숨을 헐떡이며 여보, 119 좀.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닌 비웃음이었다. 민중은 팔짱을 낀 채 쌍휴클 내려다보았다. 또 쇼야? 밥 달라고 기절하는 척하는 거지? 어지러워. 진짜야. 웃기지 마. 꾀병 부리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죽겠다는 협박이야? 그때였다. 이제 됐어. 더는 못 참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고 택시를 탔다. 그 집까지 가는 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두드릴 때 손등이 멍들어 갈라졌다. 문 열어, 민중. 당장 열어.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민중은 인상을 찌푸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 아래 상휴키 새하얀 얼굴로 구겨져 있었다. 식은땀에 머리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 상혁아, 엄마 왔어. 엄마가 왔어. 제발 대답해봐. 그제야 상휴키 눈을 떴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데려가줘. 여기서 나 좀 살려줘요.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당장 119를 불렀고 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상휴클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이 상태로 며칠만 더 지났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극심한 영양실조, 저혈당, 심한 위염, 빈혈, 탈수. 말 그대로 굶어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정말 다이어트라고? 사랑이라고? 민중은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창밖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불쾌함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지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에 왜 그렇게 끼어드시죠?
나는 돌아서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더 이상 부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살인의 시작이야. 그리고 난 이 싸움 끝까지 할 거다. 장면 5. 회복과 결단. 아들의 선택병원.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햇살조차 상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따뜻하게 덮어주지는 못했다. 아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식사는 조금씩 받아들였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하루 세끼 정성껏 죽을 끓여갔다. 작게나마 다시 붓기 시작한 살, 그리고 눈빛 속에 아주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생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상혁아, 이제는 네가 결정해야 해. 민정이랑 계속 살아갈 거니? 그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민정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나를 위해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약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준 것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착해서 그래. 하지만 착하다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상혁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아. 그 순간 아들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엄마,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된 건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점점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저 말없이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침대에 앉아 내게 말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다시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저 자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아 돌아왔다. 장면 6. 법정과 마주한 진실. 정의의 날, 당신이 한 모든 걸 이 세상에 보여줄 거야. 나는 손에 꼭 쥔 USB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안에는 우리 아들의 지옥 같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병원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혁이의 진술서. 경찰서 접수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난 엄마니까.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명백한 정서적 학대, 시기 통제, 협박, 방임입니다. 형사처벌 충분히 가능해요. 보호명령도 신청하시죠. 며칠 뒤 민정이는 경찰 조사에 불려왔다. 나는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마주친 그녀는 아직도 기세등등했다. 어머님, 정말 이딴 식으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답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USB를 꺼냈고 담당 형사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재생 중. 당신 뭐 먹었어? 사탕이야. 내가 군것질 하지 말랬지. 너 진짜 돼지로 살고 싶어. 제발, 너무 배고파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면 왜 했어? 평생 그렇게 루저로 살고 싶냐? 영상 종료. 민정이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입을 열지도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다.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정 씨, 현재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및 통제, 심각한 방임 행위로 인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정이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진짜
그 사람 건강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너무 걱정돼서 제가 너무 집착했나 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넌 집착했어. 그리고 내 아들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 그게 네 사랑이었니? 검찰은 민정이를 기소유예 없이 정식 기소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1년 상역에게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 배상 접근 금지 명령 발령 그날 법정에서 민정이는 마지막으로 상역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래도 난 당신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상역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게 사랑이었다면 난 그런 사랑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옥죄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사랑은 사람을 키우는 감정입니다.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챗